낭만서점 75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수나원입니다. 네,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낭만서점 12월에 녹음하는 두 번째 방송이고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올 연말을? 올 연말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북콘서트. 네, 뭐 북콘서트도 있고, 예. 제가 지금 또 그 대학원에 재학 중이잖아요. 예. 네, 기말 과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어제 종강을 했습니다. 예. 학생들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끝났는데. 경환 씨는 선생님이고 저는 학생으로서 예. 이렇게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건데 학생들도 선생님도 모두 좋아하더군요. 종강은 다 좋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한 10분 정도를 모시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낮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자리였으나 그 얼마 남지 않은 몇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공개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2017년에는 한번 이 자리에 모이는 그런 모임을 추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신청해 주신 분들이 있다는 게 저희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분들께 책 선물 드리려고 해요. 네. 신청해 주신 분들의 그 메일 내용도 저희가 좀 봤는데 굉장히 길고 낭만서점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서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만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네. 아마 저희 그 PD님이 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댓글 소개를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댓글 NI8님 남겨주셨는데요. 정희원 작가님이 오시는군요. 정 작가님 귀한 소식에 처음으로 가입해서 댓글을 남깁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역시 정희원 작가님. 네, 정희원 작가님이 로그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되게 사실 귀찮잖아요. 네, 이렇게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거. 지금 방송에서 경환님이 활약하시는 것도 잘 듣고 있지만 초기에 정 작가님이 허위평론가님 놀리는 것 보는 재미도 쏠쏠했는데 이번 방송 기대됩니다. 네. 참 근데 놀린다는 느낌은 왜 저만 못 받았나요? 원래 놀림 당한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었나 보다. 저는 진짜 얘기한다고 생각했는데 놀림 당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두 분의 케미가 빛났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오늘도 봄날님인데요. 정희연 작가님과 함께한 2부 재밌게 잘 들었어요. 말을 정말 조리 있게 따뜻하게 잘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소리도 안정적이셔서 책 읽어주실 때 몰입이 훅 됐어요. 세 분이 한 팀이어도 전혀 손색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 소설의 끝이 무척 궁금해졌어요.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봄날님. 정희원 작가님의 낭독 유명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 정희원 작가님과 또 절친 작가가 배경옥 작가님이잖아요. 어쩜 두 분 다 그렇게 낭독을 잘하시는지. 그 두 분이서 낭독 경쟁 같은 거 하셨나요? 낭독 소모임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소리도 굉장히 좋고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드는 톤인 것 같아요. 따뜻한 그리고 또 남자 팬으로서는 그 목소리가 주는 매력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희원 작가님 때문에 처음 가입해서 댓글 남겨주신 NI8님께 저희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선물 받으실 주소 booknews@교보북.co.kr로 남겨주세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소설 전문 팟캐스트 교보문고 낭만서점 속 코너죠. 이슈를 담은 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단편 선집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은 톨스토이 관련 책들을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먼저 서경중 교수가 쓴 톨스토이 도덕에 미치다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책인데요. 톨스토이가 가진 가치관 또 세계관이 여기에서 잘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나 까레리나에 나타나는 이 톨스토이의 어떤 생각들, 그리고 이 모순적인 삶들이 작품에 어떻게 투영이 되어 있는가가
예, 이 책에서 예, 많이 해명되고 있죠. 책 띠지에 핵심적인 얘기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톨스토이는 예술가였지만 예술을 미워했다. 귀족이었지만 귀족을 미워했다. 90권이나 책을 썼지만 말을 믿지 않았다. 네. 결혼을 했지만 결혼 제도를 부정했다. 그리고 앞에는 빨간 글씨로 써있네요. 톨스토이는 왜 안나 까레니나를 죽였을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책을 통해서 인간 톨스토이와 또 작가 톨스토이가 그 작품에 썼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겹쳐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책은 톨스토이의 대표작 중 하나죠.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네. 저희가 톨스토이 작품으로 설명해드린 것 중에 새 죽음이라는 작품도 여기에 들어있네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 새 죽음, 주인과 하인 총 3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반 일리치의 죽음, 죽음에 다가갈수록 육체는 쇠약해지지만 정신은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 죽음이 또 톨스토이의 어떤 평생 천착한 테마 중 하나인데요. 이 죽음에 관한 톨스토이의 생각들,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엿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발 날 좀 조용히 죽게 내버려둬. 이런 문장이 책 뒤편엔 써있네요. 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이반 일리치의 죽음, 마지막으로 톨스토이를 다룬 톨스토이 도덕에 미치다까지 올 겨울 톨스토이로 한번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마지막 시간으로 꾸며볼까 했는데 예. 아직 마지막 방송, 특집 마지막 방송이 남아있습니다. 뭐, 예고를 조금 해드릴까요? 그러죠. 네, 네. 출연진이 조금 더 화려해지잖아요. 정말 화려해지죠. 예. 네, 저희 말고 두 분이 더 오십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박혜진 평론가와 정세랑 작가입니다. 네, 지난번 알랭드 보통의 특별편 여성편을 할 때 두 분이서 이제 낭만서점 꾸려주셨는데 맞아요. 어떤 분께서는 저희가 의문의 1패를 당했다라고 남겨주기도 하셨죠. 드디어 만납니다. 저희가 만나서 남들 여들 미팅 분위기로 네. 예, 마지막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 방송에서 다루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50분의 소설가에게 물었습니다. 5권씩 2016년에 나온 소설 작품 중에서 인상 깊은 것들을 꼽아달라고 네. 앙케이트를 했는데요. 아직 49명이 답을 주셨고요. 한 분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작품이 이제 굉장히 많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저희가 안 읽은 작품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떻게 얘기를 꾸려가야 되나. 아무튼 뭐 한다고 했는데 예. 낭만서점에서 다룬 작품도 많다는 지금 소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저희가 그 총망라하는 그런 시간 가져볼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 결산 분위기가 나겠죠. 그렇죠. 정말로. 예. 오늘은 자체 결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음 방송이 이제 외부 인사를 모셔서 네. 올 한 해 한국 소설계의 전반을 좀 훑어보는 시간이 될 거라면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올 한 해를 나름대로 어떻게 좀 보내면 좋을까 하는 마음을 담아 책을 선정했습니다. 네. 조금 따뜻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좀 돌아보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톨스토이의 단편선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 그러게요. 연말에 한번 좀 생각해봐야죠. 네. 자, 톨스토이 저희가 고전으로 다룰 이 작가인데요. 먼저 경환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레프 톨스토이는 1828년부터 1910년까지 생을 살았습니다. 러시아가 낳은 대문호, 위대한 사상가, 혁명의 거울, 휴머니스트, 사회의 비평가 등등 레프 톨스토이를 단 하나의 수식어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톨스토이는 1828년 러시아 백작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친척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16살에 까잔대학교 동양학부에 입학했고요. 이듬해 같은 대학교 법학부로 전과했지만 대학 교육 방식에 실망을 느껴서 자퇴하고 귀향합니다. 이후에 잠시 방탕한 생활에 빠졌던 톨스토이는
1852년 문예지 동시대인의 단편소설 유년시대를 발표하면서 창작 활동을 시작했고요. 세바스토폴 이야기, 새 죽음 등 꾸준히 중단편을 발표하던 그는 1864년에 첫 장편 전쟁과 평화를 내놨고 이듬해에는 안나 까레니나를 발표하면서 대문호로서의 새로운 걸음을 내디딥니다. 1899년에 부활을 탈고하고 1910년 여행 중 사망하여 고향 아스나야 폴라니아 숲에 안장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자, 경환 씨가 이렇게 톨스토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경환 씨는 이 책 읽기 전에 톨스토이 하면 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작가였나요? 제가 읽었던 작품이 바로 오늘 다룰 작품이었어요. 유일하게 톨스토이 작품 중에서 읽었던. 그리고 안나 까레니나를 이렇게 야심차게 사놓고 끝까지 완독하지 못한 채 책갈피 아직도 꼽혀 있을 겁니다. 책갈피 꼽혀 있고 책장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의 책들이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어쨌든 그 항상 세계 그 문학 전집 뭐 이런데 그러니까요. 반드시 필독서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짐을 지워주는 그런 공부로서 다가오는 문학 작품. 네. 예, 해밍웨이와 양대산맥처럼 느껴지는데. 아, 그래요? 예,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서 짐이 되는 그런 느낌. 왠지 모를 부채감.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래도 제가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실 다른 이름으로도 단편선이 나왔었잖아요. 톨스토이 단편선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이 어디에 가나 꼽혀 있었던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쵸. 이집저집 놀러 다니면서. 근데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오늘 다룰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작품을 아주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네. 이 러시아의 또 다른 대문호죠. 안톤 체홉이 이렇게 톨스토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일을 대변한다. 톨스토이의 작품은 사람들이 문학에 거는 기대와 희망을 모두 충족시켜준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 톨스토이가 당대 작가들에게 끼쳤던 영향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했고 또 뭐 톨스토이가 남긴 작품들이 총 합치면 한 90권 정도가 된대요. 정말 많이 작품 활동을 했고요. 또 그런 와중에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안나 까레리나 뭐 전쟁과 평화, 부활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역시 그 어떤 문학가로서의 명성을 확고하게 다졌고 또 저희가 오늘 다룰 이 단편의 경우에는 그런 장편과는 좀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죠. 특히 오늘 저희가 두 편의 작품을 다룰 예정인데 그 두 편의 작품은 소설이라기보다는 민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두껍고 큰 책을 갖다 놓으셨네요. 이건 뭔가요? 러시아 뭐 역사인가요? 네, 아니 뭐 이제 방송 준비를 하려면 네,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을 제가 톨스토이 사진도 있고 읽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 제가 본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체홉과 톨스토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체홉이 워낙 이 톨스토이를 좋아해서 이 자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나 이야기를 이렇게 연설을 하는 쪽은 톨스토이였다고 해요. 체홉은 아우 그렇군요 선생님 이러면서 받아줬고 네, 그렇군요. 그런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굉장히 내면적으로 모순에 이렇게 좀 갈등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네. 워낙에 대문호로서 명성을 떨쳤고 작품 안에서 보여주는 뭐랄까요 윤리의식 등도 아주 뚜렷하고 하니까 삶이 그걸 따라와야 되는데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갈등들도 좀 느껴집니다. 그 이렇게 톨스토이의 생애를 좀 이렇게 알아보면 젊은 시절의 톨스토이가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쾌락주의자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공동체에 대한 이렇게 유토피아적인 상상을 품고 있는 사람인 동시에 특히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많이
방황을 했던 예,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예. 네. 젊은 시절에 좀 날렸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또 도박도 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런 거죠. 언제나 내 마음은 아름다운 이상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실제 내 몸, 내 육체는 그것을 바라기에는 지나치게 세속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 벌어져 있는 어떤 간극이 톨스토이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떤 내면적 번민에 휩싸이게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작품으로 또 표출이 됐던 거죠.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주 치열하게 한 흔적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톨스토이가 결혼을 34살에 하는데요. 18살에 소피아 안드레이 예브나 이슬 레네프와 결혼을 합니다. 역시 러시아 이름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또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어린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었을 것만 같은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뭐 외모야 어쨌든 간에 이 톨스토이와 아내의 어떤 그 성격 차이가 생각보다 심했나 봐요. 예. 요즘 뭐 이렇게 뉴스에 뭐 이런 거 보도되잖아요. 유명인들의 어떤 이혼 그런 거 보면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이런 게 이렇게 예, 기사에 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가 톨스토이와 그 부인 사이에서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습니다. 네. 애도 많이 낳고 살아요. 예. 자녀들이 굉장히 많고 10명인가요? 8명? 팔남매를 낳고 반세기 가까이 살았죠. 예. 근데 이 남편이 이상주의자였던 반면에 또 아내는 굉장히 이제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이 간극도 있었고요. 또 톨스토이의 마지막 죽음이 이 아내와의 불화와 관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 있지만 마지막만 얘기하자면 아내가 톨스토이의 서류를 뒤적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톨스토이가 격분해서 여행을 떠났다기보다는 가출을 했다고. 네. 네. 가출을 했고 그 다음 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다면서요. 톨스토이의 가출이.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가출 와중에 뭐 그 춥고 배고프고 했는지 감기에 걸렸고 그게 폐렴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렇게 와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땅에 묻혔을 때는 나중에 아내가 죽고 나서 그 톨스토이 옆에 묻지도 말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같이 묻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서류를 뒤적거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톨스토이가 그 자기의 그 저서의 판권을 아내가 아니라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편이었던 딸 알렉산드라에게 모두 다 그 판권을 상속한다라는 유언장을 남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내로서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들을 하나하나 뒤졌던 건데요. 그 본인의 그 윤리의식이나 뭐 이런 다 나누어야 하고 뭐 그런 의지들과 일치를 시키려고 했는지 판권을 포기하려는 소동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소동 속에서 아내의 극렬한 반대로 이제 뭐 몇 년도 이전 것들은 아내에게 귀속되고. 그렇죠. 1881년 이후에 발표한 작품의 판권만 포기하고 그 이전에 출간된 작품들은 아내에게 넘기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소설이랑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치를 시키나?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일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소설이 겹쳐집니다. 결국 도착하지 못하고. 그 톨스토이가 모순에 가득 찬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생애 자체가 이미 저희가 언급한 부분에서 다 드러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유명한 그 일화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의 회심, 뭐 전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좀 뭔가
방탕하게 살았던 톨스토이가 어느 시점, 그러니까 대략 40 후반을 기점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 신앙적으로 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신앙이라는 게 기존의 러시아에 있던 어떤 그 기독교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원시 기독교라고 하죠. 철저하게 그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예, 그러한 사상에 완전히 이제 경도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른바 톨스토이즘이라고 하는 예, 그런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그래서 또 추종자들도 네. 더 특출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신임 종교처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작가로서 유명한 것도 있지만 사상가로서 예, 정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악에 대한 무저항이라고 하는 어떤 톨스토이의 사상이 누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간디. 그렇습니다. 예. 마하트마 간디가 바로 이 톨스토이즘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도의 어느 변호사가 편지를 보내와서 서로 톨스토이가 서로 이제 교류를 하던 중에 톨스토이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갔고 네. 그 이후에 간디는 톨스토이에게서 받은 영향을 받은 그런 사상으로 이렇게까지 그렇죠. 바로 커다란 그 비폭력 투쟁이 한 거죠. 그 톨스토이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연결이 돼요. 놀라운 사실이네요. 네, 이제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고 작품 얘기를 해보죠. 예. 톨스토이가 60년에 육박하는 세월 동안 50여 편의 중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그 중에 13편을 골라 실은 선집이 저희가 오늘 다룰 열린 책들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1850년대 전쟁터의 모습을 담아낸 습격, 세바스토폴 이야기, 새 죽음, 그리고 1870년대의 혼란스러운 정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이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카프카스의 포로. 1880년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톨스토이의 회심을 거친 이후 깨달은 삶의 의미를 담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홀스토메르, 바보 이반. 그리고 1890년대 사회 참여 활동을 하면서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다룬 이 신부 세르게이. 1900년대 노년의 작가가 쓴 무도회가 끝나고 알료샤 항아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선집에 실려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중에서 두 편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예, 그게 바로 표제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네. 제가 이걸 민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자 해설에 보면 톨스토이의 작품은 이 소설과 민화에 가까운 작품 이 두 갈래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화라고 말씀드린 건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같은 작품은 톨스토이의 독창적인 창작품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톨스토이가 이렇게 서사화 시켜서 실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네. 저도 어렸을 적 전래동화 전집 같은 거 있었거든요. 세계 전래동화. 그래서 유럽의 여기저기도 있고 아프리카 편도 있고 러시아 편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읽었던 많은 이야기들과 예. 자, 이 톨스토이가 학교를 세워서 이 아이들의 교육에도 힘썼는데요. 이렇게 민화에 가까운 작품들을 본인이 읽고 쓰기 교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작품들을 실어놓고 일종의 계몽적 교재로 활용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런 톨스토이의 계몽에 저희 한번 그러니까요.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몽적인 의도가 다분히 이미 실려 있는 그런 작품들인데 네. 살펴보죠. 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다룰 작품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경원 씨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정말 우리한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저를 보고
정말 그 작업실을 같이 쓴 동료들이 네. 정말 이 공간을 이렇게 잘 활용할 줄 몰랐다. 얘기를 들었던 적이 많아요. 그래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공간 활용을 잘하신다. 왜냐면은 이제 스토리를 살짝 소개해드리면은 그 원모어 찬스의 정지찬 형이 작업실을 운영하는데 방이 몇 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한 방이. 그래서 너 들어와서 좀 쓸래? 그래서 들어갔죠. 예. 근데 제가 안 들어간 몇 년 동안 거기가 완전 폐허였는데 제가 들어가서 요모조모 이렇게 놓고 거기서 녹음도 하고 뭐 그때 당시 팟캐스트도 하고 그 정정만이 팟캐스트도 네. 하고 뭐 합주도 하고 그 앨범 작업을 다 한 거예요. 야 이걸 이렇게 활용하냐. 그래서 결론은 뭐 제가 땅이 적어도 잘 활용해서 잘 쓰는 그런 사람이더라. 제가 그렇게 제 본성이 그런가 봐요. 방 안의 배치나 이런 것도 경제적으로 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되게 뛰어난 역량인데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라도 잘 구축을 해내는. 그렇게 하고 지쳐서 이제 일은 못하고 하룻밤 자고 이제 다시 하지만 되게 부러운 능력이에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환 씨는 뭐 땅이 얼마가 됐든 난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좀 기본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으면 물론 좋지만 많으면 또 그게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어느 정도는 좀 짐작이 되거든요. 관리라는 게 또 힘들잖아요. 네. 저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허지웅 작가와 북토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북토크에서 이제 다룬 에세이가 나의 친애하는 적이라는 에세이였는데요. 거기에 그 허지웅 작가가 왜 청소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정말 청소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캐릭터. 미운 우리 새끼 이런 데서 그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랬던 것 그렇게 같아요.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지웅 하면 이 먼지웅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네, 그렇게 허지웅 이꼴 청소라는 그런 공식이 이제 성립하게 됐대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청소론을 이렇게 그 에세이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류가 파멸하기 시작한 것은 자기가 청소할 수 없는 청소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공간을 소유하게 되면서부터 파멸이 시작됐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란 그 집의 구조 그리고 그 집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톨스토이의 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는 결국 맥이 같네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그러니까 온전히 혼자서 그 집을 얼마나 청소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크기가 딱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넓으면 뭐 집이 한 뭐 80평, 100평 되면 혼자서 못 하잖아요. 청소만 하다가 막 몇 시간이 가겠죠. 전 그런 집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뭐 100평 이상 막 이렇게 되는 집에 거주하는 그런 부자들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기억도 나네요. 그 조금은 넓은 집으로 이사 가서 가족들이 이제 기뻐하던 시간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엄마, 아빠, 저 동생 이렇게 한 방에 모여 앉아서 야, 집이 이렇게 넓은데 왜 다 여기 와 있냐? 그래요? 집이 조금 넓어졌는데 저희는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과일 먹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송강호 씨가 주연한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 악착같이 그렇게 사람까지 죽여가며 어떤 위치에 올랐는데 가족들은 다 외국에 가 있고 자기 혼자서 그 넓은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라면 엎어지죠. 얼마나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 엎어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게 진짜 다 뭔가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물론 많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청소할 수 있을 만큼의
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 정도의 집이 아니라 방도 못 구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정희연 작가님 소설 우리 본격 부동산 소설 했을 때랑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집은 많습니다. 내가 살 집이 없지. 내가 들어갈 집이 없어서 고시원 가는 거지. 그렇죠. 정말 저도 짧게나마 고시원 생활도 해봤거든요. 네네. 네. 어떠셨나요? 그때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저기 바로 옆에 아파트 보여요. 그렇죠. 예. 되게 박탈감 느껴지지 그러니까요. 이거 내가 들어갈 곳이 이렇게 없나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절제와 좀 금욕적인 생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금욕과 절제를 약간 요즘 사회에서는 강요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절제 안 할 방법이 없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게 사회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즘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라 좀 새롭게 전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저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자, 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빠홈이라는 남자가 있는데요. 소작농인 그의 소망은 자기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던 빠홈은 드디어 작은 땅을 구입해서 경작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는 더 넓은 땅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빠홈은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바로 바시끼르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이 땅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빠홈은 재산을 정리해서 그들의 마을로 가는데요. 거기에서 마을 촌장과 계약을 한 가지 맺습니다. 그건 빠홈이 하루 동안 돌아다닌 땅을 모두 그가 갖는다라는 것이었는데 단 조건은 출발한 곳으로 해가 지기 전에 되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빠홈은 과연 얼마만큼의 땅을 갖게 될까요? 자, 벌써 흥미진진합니다. 걸어다닌 만큼 땅을 주겠다는 제안. 저는 우선 해 뜨자마자 네,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이렇게 땡 치면은 달려가다가 막 싸움 나고 그런 장면도 좀 본 것 같은데 마트 이렇게 오픈하자마자 그쵸. 네, 세일이라고 해서 막 손에 막 짚고 예. 이 주인공도 만만치 않은 그런 쥘 수 있을 만큼이라고 생각했겠죠.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걸어가는데 예, 소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같이 안타까워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땅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1시간에 저의 보폭으로 몇 킬로미터를 걷는가를 따져봤는데 대략 제가 이제 30분에 3km 정도를 걷더라고요. 그럼 1시간에 1시간에 그래도 좀 지칠 테니까 1시간에 5km를 걷는다라고 치고 그리고 하루에 해가 떠서 지기까지의 시간이 이게 여름인가 겨울인가를 좀 따져보고 그렇지. 예. 특히 여름이라면 그 해 떠 있는 시간이 기니까 그런 시간과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떻게 그 휴식을 취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잘만 하면 이렇게 되돌아오는 시간 면적까지 포함해서 한 50km 정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50km가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거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둘러서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50제곱킬로미터가 되겠네요. 그 정도를 가지고 싶으세요? 꿈이죠. 그러니까 마라톤이 42.19km를 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마라토너들이야 3시간 안으로 주판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 거리를 걷는다라고 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50km 라고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제 욕심이죠. 네, 그렇게 못하겠죠. 아마. 그리고 심지어 이따가 읽어보겠지만은
너무 기대가 돼서 잠을 못 잤어요. 그 전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체력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쉴 때도 제대로 못 쉬어요. 잠들까 봐. 그쵸. 예. 어중간하게 쉬고 또 출발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 소설 좀 읽어드려 볼까 하는데요. 네. 앞부분에서는 도시에 사는 이 언니와 시골에 사는 동생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걸 듣고 있던 빠홈이 이제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도시에 사는 언니가 시골에 사는 아우를 보러 왔다. 언니는 상인과 결혼해 도시에 살았고 여동생은 농부와 결혼해 시골에 살았다. 자매는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었다. 언니는 도시 생활을 떠벌리며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얼마나 여유롭고 깨끗하게 살며 돌아다니는지, 애들은 또 얼마나 예쁘게 입히는지, 달콤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얘기와 마차를 타고 놀러다니거나 산책하거나 극장에 다니는 얘기도 늘어놓았다. 아우는 기분이 상해서 장사꾼의 삶을 깎아내리고 농민의 삶을 치켜세웠다. 난 내 삶을 언니의 삶과 바꾸지 않을 거야. 비록 별 볼 일 없이 산다고 해도 우리는 큰 걱정이 없거든. 언니네는 우리보다 폼나게 살지만 그게 벌 때는 왕창 벌고 잃을 때는 폭삭 망하잖아. 왜 이런 속담도 있는걸? 이윤과 손실은 형제지간이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은 부자지만 내일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경우도 흔하고, 그에 비하면 우리들 농민의 삶은 믿을만 하거든. 농부의 배는 홀쭉하긴 해도 오래 간다고. 부자는 못 되더라도 배는 골치 않아. 언니가 맞받아쳤다. 아이고, 돼지며 송아지랑 살면서 배불리 산다고? 꾸밀 줄도 모르고 예법도 모르면서. 네 신랑이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결국 거름이나 나르다가 그렇게 죽을 거고, 그건 너희 자식들도 마찬가지겠지. 아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게 어때서? 우리 일이 그런걸? 그렇게 굳건히 사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도 굽실대지 않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 하지만 언니네 도시 사람들은 온갖 유혹 속에 살잖아. 오늘은 좋을지 몰라도 내일 사악한 악마가 나타나 언니 남편을 노름이나 술, 아니면 여자로 유혹할지도 몰라. 그럼 모든 게 끝일 테고, 안 그래? 집주인 빠홈은 배치 위에서 여편네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맞는 말이야. 그가 말했다. 어려서부터 땅을 갈면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들지도 않을 텐데, 딱 한 가지 우리의 고충은 바로 땅이 적다는 거지. 땅이 많다면 난 그 누구도, 심지어는 악마도 무서워하지 않으련만. 자매는 차를 다 마시고 온 이야기를 하며 수다를 떤 다음 설거지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배치 뒤에는 악마가 앉아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 악마는 농부의 아내가 남편을 자만에 빠지게 한 것이 기뻤다. 농부는 땅이 많으면 악마도 무섭지 않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이다. 좋아. 악마는 생각했다. 우리 한번 겨뤄보자고. 내게 땅을 많이 주마. 그리고 난 그 땅으로 널 굴복시킬 거야. 첫 장면에서 벌써 악마가 등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농부의 아내와 네. 그 언니가 대화를 나눴고요. 이거 약간 도시지 시골지 생각 나지 않으세요? 예, 시골지와 서울지. 예. 도시에 살면 이렇게 편리하고, 네, 뭐 깨끗하고 이렇게 사는데 시골에서는 그렇진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산다. 언니와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네. 저 같으면 싸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맞받아치면서 얘기하다가 되게 웃겨요. 다시 옷 이야기를 하면서 수다를 떤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쵸. 다시 다른 얘기하고 예. 사이좋게. 괜히 악마에게 걸려든 건 남편입니다. 네, 맞아요. 사악한 악마가 언니 남편을 노름이나 술, 여자로 유혹할지도 몰라라고 했는데 자기 남편이 지금 악마의 예. 지금 시험에 빠져들게 생겼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악마가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좋아. 그러면 땅을 많이 주마. 그리고 그걸로 널 굴복시켜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앞으로 펼쳐질 얘기가 뭐 무섭죠. 그래도
저는 땅이 많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생각이 어떡하지? 없다면 톨스토이가 개몽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게요. 제가 한국에 살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다다익선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네. 자, 이제 빠홈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소장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한 마님인데 이 마님이 땅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관리는 어떤 퇴역 군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퇴역 군인이 굉장히 그 소장농들에게 가혹하게 굴어요. 이를테면 그 뭐 말이나 뭐 이런 송아지들이 뭐 이렇게 제어를 잘 못하니까 그 영지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들어갔다 하면 벌금을 막 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벌금은 사실 뭐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예, 사유지 침범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벌금을 과도하게 부과해버리는 겁니다. 악덕 관리인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농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가득 쌓여가죠. 그러면서 빠홈도 내가 이런 수모를 겪지 않으려면 나한테도 땅이 있어야 되는데 내 땅이 있어야 돼.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 계속 느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2년마다 계약 갱신하면서. 네. 한국에도 왜 김유정이라는 작가가 있죠. 동백꽃, 봄봄이라는 단편으로 많이 알고 있는. 춘천 가는 길에 김유정 문학관도 있던데요. 네, 김유정 역도 따로 있죠. 그 김유정이 이제 그리고 있는 이 동백꽃, 봄봄에 나타나는 게 결국 그 마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점순이와 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은 결국 그 지주를 대신해서 그 마을에서 이제 소장농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마름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름이 얼마나 그 농민들에게 포악하게 구는지가 그 작품들에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 러시아도 역시 비슷하게 역시 네. 아니 러시아 땅이 그렇게 큰데? 크면 뭐 하겠습니까? 예, 그걸 독점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빠옴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 작은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예. 구입하는 과정도 아주 눈물겨워요. 예. 뭐 팔고 빚 져서 빌려가지고 다 모았는데 필요한 돈의 반밖에는 모으지 못해서 또 뭐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맞습니다. 구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제주가 이제 땅을 판다라고 했는데 그 땅을 관리인한테 팔아버리면 자기들은 너무 가혹하게 또 관리당해야 되니까 차라리 농민들이 우리가 사겠다라고 해서 이제 돈을 막 모으는 거죠. 빠옴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따로 모아둔 100루블에다가 망아지와 꿀벌의 절반을 팔아 보태고 아들을 일꾼으로 보내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그러고도 동서에게 돈을 구워서 필요한 돈의 절반을 마련했다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다 구입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완불하지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차저차 깎고 깎아서 결국엔 사긴 샀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불과 1년 만에 농사가 잘 돼서 여제주와 동서에게 빌린 돈을 다 갚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빠옴이 이제 자기 땅을 완전히 소유하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잘 나가는 듯 하지만, 그 관리인, 예전 악덕 관리인이 했던 짓을 본인이 반복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지점이죠. 다른 가축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축들이 뭐 생각이 없으니까요. 네. 자기 땅에 들어온 건데, 처음엔 좀 봐주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서 읍에 있는 법정에다가 소송을 걸고, 결국엔 승소를 해서, 따끔한 맛을 보여줬고 벌금을 물리기까지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그래서 또 그러는 게 이제 누군가가 앙심을 품고 그러기도 하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이제 안 좋은 관계가 되어버렸으니까. 네. 근데 이번엔 증거가 없어서 벌금을 받아내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맞습니다. 네. 씩씩대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빠옴이라는 이 사람의 어떤 욕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가 사람이 변해요. 네, 드러나는데요. 처음에는 자기 땅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그런 바람을 품지만 막상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그토록
안 좋게 생각했던 그 관리인의 행동을 결국 자신이 반복하게 된다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변화할 수도 있다는. 예.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이 나쁜 쪽으로 예, 변화해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이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는 한편 이 빠홈은 더 넓은 땅을 원하게 돼요. 내가 분명히 땅을 갖긴 가졌는데 내가 15평짜리 아파트 얻었는데 뭔가 좀 좁아. 네. 이제 24평으로 가자. 이런 욕망을 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24평 아파트로 가면 이 사람이 만족할까요? 그러니까요. 아니죠. 24평도 좀 좁지. 32평으로 가자. 그 다음 48평으로 가자. 이렇게 되겠죠. 네네. 그리고 24평으로 갔는데 층간소음이 엄청날 수가 있어요. 변수라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살고 있는 환경이 또 괜찮은 건 아닌지 돌아보는 그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어쨌든. 네. 자, 그래서 빠홈이 도달하게 된 곳은 바로 바시키르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 좀 다른 동네인가 봐요. 예, 완전히 다른 동네죠. 이곳은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대로 땅을 좀 가질 수 있을 그런 마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시키르인들이 특별히 땅에 대한 소유권 개념이 없는 사람들로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이 빠홈에게 정보를 준 어떤 사람이 특별히 그렇게 계약할 필요도 없다. 그냥 이 마을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뭐 술도 사주고 좀 사주고 이렇게 잘 보이고 하면은 땅 준더라. 예, 정보를 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훨씬 더 싼 값에 정말 거저먹기로 땅을 얻는 거잖아요. 빠홈이 이제 좋다. 가겠다라고 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흥정을 하죠. 네. 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좋다. 너에게 이제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다. 촌장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드디어 그 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빠홈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장면을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독특한 거래 방식이 나옵니다. 갑자기 여우털 모자를 쓴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자 모두 입을 다물더니 일어났다. 통역이 말했다. 촌장님이시오. 빠홈은 즉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5푼뜨나 되는 차도 선물했다. 선물을 받은 촌장은 상석에 앉았다. 이제 바시키르인들이 그에게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쭉 듣고 있던 촌장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고갯짓을 하더니 빠홈에게 러시아어로 말했다. 알았네. 그렇게 하게. 원하는 땅을 갖게. 땅은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라고? 빠홈은 생각했다. 어찌됐든 확실히 해둬야 돼. 안 그랬다가는 지금은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빼앗아갈지도 모르니까. 친절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정말이지 여기는 땅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제 땅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쨌든 측량을 해서 제게 확실히 넘겨주셔야겠죠. 아시겠지만 삶과 죽음은 신의 소관이고 친절하신 여러분은 제게 땅을 주시지만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돌려달라고 했죠. 맞는 말일세. 촌장이 말했다. 확실히 해주지. 빠홈이 말을 받았다. 듣자니 상인이 여기 왔었다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조그만 땅을 선물하고 부동산 등기 증서도 만들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촌장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다 해주지. 여기 서기도 있고 하니 같이 도시에 나가서 문서를 처리하면 되겠군. 값은 어떻게 됩니까? 빠홈이 물었다. 값은 매 한 가지네. 하루에 1,000루블. 빠홈은 어리둥절했다. 하루라뇨? 그게 무슨 측량 단위랍니까? 그럼 그게 몇 제샷지냐인가요? 우리가 어찌 알겠나. 우리는 하루를 팔 뿐이네. 얼마가 됐든 하루 동안 돌아다닌 땅이 자네 것이 되는 거지. 그 하루가 1,000루블인 거고. 빠홈은 놀랐다. 세상에, 하루 동안 걸어다니면 꽤 많을 텐데요? 촌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다 자네 것이 된다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만일 해가 지기 전에 아침에 출발한 장소로 돌아오지 못하면
자네는 돈을 잃는 걸세. 그런데 제가 지나간 곳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자네가 고른 장소에 우리가 서 있을 걸세. 그러는 동안 자네는 걸어서 원을 그리는 거지. 삽을 들고 가서 필요한 곳마다 표시를 하게. 방향을 틀 때마다 작은 구멍을 파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잔디를 얹어두면 우리가 구멍들 사이를 쟁기로 파서 연결해 놓음세.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곳으로 돌아와야만 하네. 그러면 자네가 걸은 땅이 전부 자네의 것이 되는 거야. 빠옴은 뛸 듯이 기뻤다. 출발은 다음날 이른 아침으로 결정됐다. 사람들은 담소를 나누며 꾸미스를 더 마시고 양고기를 먹고 차도 실컷 마셨다. 어느덧 밤이 깊었다. 바시키르인들은 빠홈의 잠자리에 깃털 이불을 놓아주고 흩어졌다. 그들은 이튿날 동틀역에 모여서 해가 뜨기 전에 출발 장소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예, 촌장과 빠홈의 대화였습니다. 네. 아, 이 계약 방식 진짜 독특하네요. 누가 저한테 이런 제안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네. 하루 동안 걸을 텐데. 네네. 네. 하루 동안 허희 씨가 팟캐스트에 와서 네. 그 녹음할 때 뱉은 단어 수만큼 측정해서 봉급을 주겠다. 정말 속사포로다가 제가 그 래퍼 아웃사이더라고 있죠. 그분 예. 정말 그 랩을 빨리 하잖아요. 빨리 하죠. 예. 그 정도 속도로 제가 연습하고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어쨌든 독특한 계약 방식으로 이렇게 하루 동안 걷는 만큼의 땅을 주겠다. 하루의 값은 1,000루블이다. 예. 하지만 출발할 때 아침에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이 돈을 잃는 것이고 땅도 없다. 예. 이런 조건 속에서 그쵸. 이제 밤을 맞이했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쵸. 잠을 못 잡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빠옴이 좀 냉철해 있어야 예. 돼요. 과학적인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보폭 속도와 자신의 체력과 그리고 어떻게 그 방향을 잡을지도 예, 다 따져봤어야죠. 사전 정보가 좀 부족했고 무작정 걸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땅 모양이 이상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르막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 모양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땅 모양이 되게 삐뚤삐뚤하게 걸어버리면 그것도 좀 이상하고. 뭔가 모양도 예뻐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지금 들어오질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아, 그쵸. 네. 경환 씨가. 그 안타까움을 선물하고 싶었나 봐요.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딱 뒤에 결말 다 얘기하셨는데. 예, 예.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유명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못 들어오느냐?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러니까 저는 이 빠홈이라는 사람이 약간 텅 빈 인간처럼 느껴졌던 건 오직 삶의 기쁨을 느끼는 게 땅을 늘려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된 이후로부터 그렇게 변해버렸죠, 사람이. 네. 예. 그러니까 도대체 땅을 계속 넓히면 뭔가 다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넓히는 것 외에는 이 사람에게 쾌락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그 처음에 나왔던 이 빠옴의 아내는 도대체 이 뒤부터는 왜 나오지 않는 것이며 왜 그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게 민화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면 욕망의 눈이 먼 사람들은 땅 외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것일까? 두 번째 해석은 굉장히 멋있어지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네. 나오지 않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후자 쪽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참 이 악마가 결국 뒤에서 조종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악마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니죠. 자기 의지가 충분히 그쵸. 있었죠. 그리고 지금 거의 잠을 못 자다가 마지막에 살짝 잠들었는데 꿈을 꾸잖아요. 처음에 이 정보를 줬던 사람이 악마로 변하고 네. 밖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내고 있는 그 무리들도
뭐 악마의 모습으로 그쵸. 변하는. 심지어 촌장마저. 네, 촌장이. 네. 섬뜩한 꿈을 꿨는데도 에이 뭐야 이러면서 다시 오늘 많이 걸어야지 네. 하고 나갑니다. 네. 그때라도 조금 깨우쳤다면은 조금 자제해서 걸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건 마지막 그 문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땅을 열심히 가지려고 했던 이 빠홈. 일꾼이 삽을 들고 빠홈의 무덤을 파서 그를 묻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가 차지한 땅은 3아르신이었다. 예, 이때 3아르신이라고 하는 건 2m 10cm라고 해요. 참 결국 가질 수 있는 땅은 이제 자기 무덤, 네, 자기 무덤, 자기 몸 누일 만큼 네. 관 크기인 건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이야기이면서도 또 많이 들어본 얘기이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들었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항상 현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재의 이 작품을 좀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맞아 욕심을 줄여야 돼.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작품을 고른 건 아니고요. 전 이걸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건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신의 삶을 영위할 만한 정도의 땅이 있으면 된다. 혹은 물질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인데 그 평범한 삶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엄청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시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이 말이 사실은 좀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저한테는. 시대가 변한 만큼. 네. 그러니까 이러한 톨스토이의 가르침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발. 청문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첫날 네. 필요했던 것 같은데. 뭐 예. 청문회 계속 나오시는 그분들이 저는 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읽고 더 계몽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 집도 없고 네. 뭐 이런 저와 같은 분들이 그래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난 여기서 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 방 한 칸에서 만족해야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쵸. 이 이야기가 필요한 그 측이 좀 따로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건 가난을 구조적으로 합리화시키는 네, 일종의 그런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게 자발적인 절제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예, 외부로부터 그렇게 주어진 것이냐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예. 이런 톨스토이의 가르침조차 단순하게 적용할 수 없는 이 시대가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좀. 예.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이렇게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비극소설. 잠깐 봤고요. 비극소설이라고 하니까 되게 네. 너무 비극적이야.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표제작이죠. 네. 이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경환 씨한테 또 여쭤보죠.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공기와 밥 이런 거? 네. 글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근데 결론이 나오더군요. love. 결론이 그렇게 또 이렇게 명쾌하게 나오더라고요, 뒤에. 그러니까 이게 유물론자와 그리고 이상주의자, 뭐 낭만주의자와 갈리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어떤 사람에게 던졌을 때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이렇게 물었을 때요. 과학자들은 아까 경환 씨가 이야기한 대로 공기, 물, 영양분 이런 순식간에 두 가지 방향의 대답을 다 했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뭐 이제 다른 어떤
예, 추상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면 사랑, 꿈, 이상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네네. 그냥 포유류 동물 중에 자살하는 동물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살을 하는 건 인간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대답은 틀린 게 아닐까요? 공기와 물이 다 주어져 있어도 자살이라는 걸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소중하고 또 사랑이라는 가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라고 했을 때 톨스토이는 뭐 사랑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전 근데 사람마다 정말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그 모습들이 또 네.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퇴근길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자주 듣는데요. 예. 거기서 꼭 나레이션 한 번씩 이제 한 2, 3분 네. 가까이 합니다. 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있더라고요. 그 노년의 여성이 젊은 여성들에게 하는 대사 같은 거였는데 지금 인생이 뭐 지금이 한창 때인 것 같지? 웃기지 말라 그래. 그래서 60 넘어서도 날 행복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예.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럼 경환 씨에게 60 넘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 아주 뻔하게 음악일까? 과연? 과연 그럴까? 생각했어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이 네. 아닐 수도 있겠다. 60이 넘어서. 음악이 가장 즐거웠던 시기는 사실 첫 앨범을 내기도 전에 막 기타를 어설프게 치고 노래를 처음으로 만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녹음하고 반응이 있고 그 친구인 우리 상봉이와 네. 주고받으며 곡을 쌓아나가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하고 지금도 사실 앨범 작업을 하면 그 시절의 그 느낌을 살려가면서 둘이서 합심해서 이제 만들곤 하는데 말이죠. 네. 60 넘어서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이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답을 확실하게는 못 찾으셨지만 어렴풋하게는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음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 좀 저한테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네.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음악을 절대가치처럼 제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지는 않고 즐겁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60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늙어서까지 내가 눈도 침침한데 낭만서점 824회 시작합니다. 그때 PD님 안녕하십니까? 안 계실 수도 있겠다. 허입니다. 네. 뭐 배철수 씨는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글쎄요. 문학에 대해서 물론 저는 좋아하지만 제가 어디 강연을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문학을 너무 절대화하지 마라 라고 강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문학을 하겠다라고 좀 꿈을 꾸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어쨌든 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기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문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절대화하거나 어떤 목표에 완전히 확고부동한 위치를 이렇게 점유하게 되는 순간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세상에는 문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학도 세상의 여러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인데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차치해버리고 오직 그것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할 때 어쩌면 문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괴물로 되는 이상해지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제가 좀 경계심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은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더해 갈수록 깊어지는 거고 좋든 싫든 경험은 늘어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낭만사 좀 계속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예전 자료들은 불태우고 싶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하찮았던 그 시절에 배 탔던 하찮은 말들 또 얼마나 듣기 힘들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발을 만드는 제화공 세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묨은 아내 마뜨료나와 함께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겨울에 입을 변변한 외투도 없어서 이 부부는 옷 하나를 서로 돌려가면서 입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이 남편과 아내가 체격이 비슷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세묨은 들뜬 상태인데요. 수금을 하면 새로 외투를 장만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하지만 세묨은 손님들에게서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외투도 사지 못하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묨은 추운 겨울 예배당 앞에 벌거벗고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합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지만 세묨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자기 옷을 그 청년에게 입힌 뒤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데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또 다른 취객을 데리고 돌아왔다고 생각한 이 아내 마뜨료나는 그들을 박대하지만 곧 마음을 돌리고 청년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줍니다. 그 뒤에 미하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청년은 세묨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신발 만드는 일을 배우는데요. 이 청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정체불명의 이 미하일이 발가벗고 있었단 말이죠. 추운 겨울에 예배당 뒤편에서. 이거 영화 장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터미네이터의 그 장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노래 가사로도 써봤어요. 나는 낯선 도시의 터미네이터처럼 떨어져 있다. 어디에도 안 붙더라고요. 노래로 그렇죠. 만들어지질 않아요. 터미네이터가 노래 가사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터미네이터의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그 근육질에 뭐 총 쏘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방금 말씀하신 그 장면을 봐서 그게 깊이 남아서 발가벗고 네, 맞아요. 떨어져 있는 그거 언제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미하일은 과연 러시아에 떨어진 터미네이터인가? 그럴 리가. 톨스토이의 작품이 SF 일리는 없죠. 네. 저는 이 세묨이 부부 진짜 좀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러시아가 정말 추운 곳이잖아요. 네. 한국도 지금 한창 겨울이고 서울 막 영하 7도, 9도 떨어지면 뭐 최강 한파다. 이렇게 기사 얼굴까지 감고 다녀야 되죠. 네, 나오는데 오늘 뉴스를 잠깐 봤는데 시카고가 영하 27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오늘요? 예. 아우. 그러니까 지금 혹한이 미국에 몰아닥쳤다. 라는 뉴스가 나오던데 러시아에서는 그 정도 예, 정말 평균 기온인가요? 어마어마하게 겨울에는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좀 두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저는 막연히 너무 크고 넓고 추울 것 같은 가보지도 그렇죠. 않았지만 시베리아 뭐 이런 거 떠오르고요. 근데 외투도 제대로 없어요. 네. 이런 거 보면 그나마 수금을 해서 새 외투를 장만할 수 있을까 했는데 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그러게요. 그래서 그 외투를 사려고 했는데 외상 되나요? 했더니 뭐 대차게 거절당하죠. 근데 그 거절하는 그 외투 가게 주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도 외상 받기 힘들지? 나도 힘들어. 네가 외상으로 사가면은 내가 얼마나 힘들겠니? 예. 너도 지금 외상 못 받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나라고 받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악순환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엔 없는 사람들끼리의 연대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결국엔 열받아서요. 네. 있는 돈 조금을 가지고 탈탈 털어서 술 마십니다. 예, 술을 마시고요.
정말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불만들을 막 궁시렁궁시렁 혼잣말로 내뱉으면서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바로 이 미하일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추운데 웬 청년이 저렇게 벌거벗고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 아닌가? 혹시 뭐 나를 해코지하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지만 양심이 이 세면을 다시 그 청년에게 향하도록 하는 거죠. 그냥 지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하일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서 집으로 데려오는데요. 이 마뜨료나는 집에서 기다리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세면의 아내 마뜨료나. 우리 남편이 외투를 장만해서 오겠지? 그이는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혹시 바가지나 쓰지 않았을런지 이러면서 먹을 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빵을 지금 만들면은 버틸 수 있을까? 이거 조금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집에 식량도 잘 없으니까 빵 오늘 구울까 내일 구울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가난한 집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술 냄새가 나요. 그리고 웬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이 청년도 벌거벗었고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뜨료나가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인간이 술 퍼먹고 저 어디서 지금 술집에서 누구 한 명을 또 데리고 왔구나. 둘 다 나가라고. 막 이렇게 옷을 막 부여잡으면서 옷을 거의 이제 찢을 정도로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남편이 들어봐라. 그게 아니다. 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인데요. 그때 의 어떤 그 상황들 저희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뜨료나는 더욱 부하가 치밀었다. 털 외투를 사지도 않고 하나 있는 카프따는 알지도 못하는 벌거숭이에게 입혀서 집으로 데려오다니. 식탁에서 돈을 집어든 마뜨료나는 그것을 숨기러 가며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벌거숭이 술꾼들에겐 밥을 주지 않아요. 아이고, 마뜨료나 입 조심해.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라니까. 술 취한 멍청이 말을 들을 게 뭐가 있다고요. 내가 정말 당신 같은 술꾼에게 시집오고 싶지 않더라니. 어머니가 내게 준 이불도 당신은 술 마시느라 팔아먹었죠. 그러더니 외투를 사러 가서 또 말아먹고. 세묘는 고작 20코페이카어치를 마셨노라고 설명하고 싶었다. 이방인을 어디서 발견했는지도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마뜨료나는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그녀는 갑자기 말을 마구 쏟아냈다. 10년 전에 있던 일까지 죄다 기억해냈다. 끊임없이 싫은 소리를 늘어놓다가 마뜨료나는 세면에게 달려들어 소매를 움켜쥐었다. 내 옷 내놔요.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걸 빼앗아서 자기 몸에 걸치다니. 이리 내놔, 이 못된 놈, 망할 놈아. 세면은 재킷을 벗기 시작했다. 소매에서 팔을 빼려는데 아내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솔기가 뜯어졌다. 마뜨료나는 재킷을 잡아채더니 머리에 뒤집어쓰고 문으로 내달렸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려던 그녀가 돌연 멈춰섰다. 그녀는 마음이 답답했다. 화를 풀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멈춰선 마뜨료나가 입을 열었다. 착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셔츠도 없이 벌거벗고 있을 리가 없어요. 만일 당신이 좋은 일이라고 했다면 저런 멋쟁이를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얘기해봐요. 그래 내가 다 얘기해준다니까. 길을 가는데 예배당 옆에 벌거벗은 이 사람이 꽁꽁 언 채로 앉아있더라고. 여름도 아닌데 벌거벗고 있으니 나 원참. 하나님이 날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은 큰일 났을 거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했겠어.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사람을 일으켜 옷을 입히고 이리로 데리고 온 거요. 진정해요. 죄를 짓는 거요, 마뜨료나.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고. 네, 마뜨료나와 세면의 대화. 이 마뜨료나 지금 화가 난 상태입니다. 예.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망할 놈아. 까지 있는데요. 네. 예. 아니 진짜 옷 사러 갔는데 술 마시고 와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겉옷을 지금 또
이 남편이 챙겨서 입고 나간 겁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 얼마나 또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네. 예. 그거 벗겨내려다가 또 멀쩡한 옷 네. 뜯어지고요. 안타깝죠. 1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꺼내서 이제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가 준 이불까지 팔아먹었지.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건 진짜 너무했다. 예. 그 세면이. 술꾼은 술꾼인가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트리오나가 뭐 성격이 포악해서가 아니라 세면에 전과가 있던 겁니다. 네. 지칠만 하죠. 마트리오나 입장에서.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하지만 이렇게 뭐라고 막 퍼부어 놓고 그냥 나가버리려다가 멈춰서죠. 네. 그리고 무슨 자초지정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미온과 마트리오나의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멈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미온도 처음에 예배당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냥 갔다가 멈춰서잖아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세미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일종의 전회 같은 것이었고 마트리오나도 마찬가지죠. 만약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다면 이런 뒤의 이야기들은 펼쳐지지 않았을 텐데 마트리오나가 순간 자기의 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그 멈춰서는 지점에 굉장히 톨스토이가 담고 싶었던 그 사람에 대한 의미 같은 것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멈춤. 예. 보통 우리는 그 참을 인자를 이렇게 손바닥에 새긴다거나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 그렇죠. 예. 이런 걸로 이렇게 좀 그 순간적인 화를 참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쉽지 않죠. 현실에서 맞부딪혔을 때 네. 이미 엎질러진 그런 화와 내가 하던 방식대로의 어떤 네. 표출들 네. 그거를 거슬러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보는 순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양심이라는 것. 예. 근데 그 양심의 목소리를 대체로 사람들은 듣지 못하죠. 그리고 설령 들린다고 해도 굉장히 작은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리죠. 이를테면 요즘 뭐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예, 사건이 뉴스에 지금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술을 마셨으니까 운전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에이 그래도 뭐 어때? 가보지 뭐. 난 운전 잘하니까. 라고 하고 네, 운전대를 잡고 이제 운전을 해서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네, 그게 이제 멈추지 못한 불행을 결국 자기 자신이 초래하는 네, 그런 사건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점에서 네.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 새삼 좀 돌이켜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세면이 마트리오나를 설득하는 이 지점 저는 과연 어떤 그 설득의 방식을 구사할까 예, 곰곰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마트리오나.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예. 가까운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한테 좀 더 멀리 바라보게 만드는 그렇죠. 예, 그런 방법으로 예,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 상대방을 누그러뜨리는군요. 네. 워워.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삶의 끝을 생각하면 이렇게 자기가 화를 내고 있는 것도 예, 좀 상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네. 얘기를 저는 깊이 새겨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새겨 들었다고 늘 그러진 못하지만 네. 왜냐하면 화를 낸다는 것은 이미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화를 내므로써 잘못된 일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수습해야지 화를 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예. 맞는 말이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맞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요즘 배구 경기 좀 자주 보고 있거든요. 배구요. 예. 네. 여자 배구? 아니요. 그러니까 예. 뭐 여자 배구, 남자 배구 다 예. 보고 있죠. 근데 이제 겨울에는 겨울 스포츠를 예, 많이 방송에서 하니까 농구, 배구 이제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요즘 좀 인상 깊게 보고 있는 것이 그 배구 감독들이에요. 예. 작전 타임 때 이제 이야기를 선수들한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기억하고 있던 배구 감독들은 불같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야! 막 이러면서 내가 선수여도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지어 방송 카메라가 막 찍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안 찍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선수라면 위축돼서 못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화를 냈는데 요즘 감독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젊은 감독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 감독들이 차분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점한 건 어쩔 수 없고 자, 너 다음 터에 너 이렇게 하면 되고 너 점프가 좀 낮다. 그 자세를 이렇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듣는 제가 왠지 뭉클하네요. 내가 스파이크 잘 때리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수를 했는데도 괜찮다고 다독여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훨씬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그 코칭을 하는 감독들의 팀이 수지가 또 되게 높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요즘 지켜보면서 그냥 무작정 분노한다는 것과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화를 낼 땐 내야 되겠지만 그 앞일을 더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건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겠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멈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운명도 바뀌죠.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게 되고요. 또 미하일과의 관계도 점점 달라지게 되고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는 생업을 함께하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네, 뭐 미하일이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뭐 일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죠. 네. 뭐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인물인데 결국 그 자기 밥벌이는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뭐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이 재화공인 세뮨이 이제 신발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죠. 굉장히 이 미하일이 금방 깨우칩니다. 일을 빨리 배워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집에서 같이 생활하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 신발을 맞추러 온 신사와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신사 굉장히 거들먹거리는 사람이에요. 이 거들먹거리는 신사와의 에피소드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세뮨은 일어나 절을 하고 신사를 보다가 놀라고 말았다.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세뮨 자신이 여인데다가 미하일도 말랐고 맞들여놔도 바싹 마른 나뭇가지 같았다. 그런데 신사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얼굴색이 붉고 건장하며 황소 같은 목에 몸 전체가 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신사는 숨을 헐떡이며 모피 외투를 벗더니 의자에 앉았다. 누가 여기 주인인가? 세뮨이 앞으로 나서 말했다. 접니다, 나리. 신사는 심부름꾼에게 소리쳤다. 어이, 패지까! 여기 물건을 가져오너라. 심부름하는 아이가 뛰어들어와 보자기를 내밀었다. 신사는 보자기를 받아 탁자에 놓았다. 풀어봐라. 그가 말하자 심부름꾼이 보자기를 풀었다. 신사는 손가락으로 가죽을 가리키며 세뮨에게 말했다. 자, 제 화공은 말해보게. 물건이 보이나? 보고 있습니다, 나리. 그럼 이게 어떤 물건인지는 알겠나? 세뮨이 가죽을 만져보고 대답했다. 가죽이 좋습니다. 좋다고? 바보 같으니라고. 자네는 이런 가죽을 본 적이 없을 거야. 독일제로 20루블짜리라고. 세뮨은 겁을 먹었다. 저희들이 이런 걸 어디서 받겠습니까요? 그렇겠지. 이걸로 내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그럼요, 나리. 신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할 수 있다고 했겠다. 알고 하는 말인가? 누구 장화를 만드는지, 또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말이야. 1년이 가도 헤어지지 않고 뒤틀리지 않으며 솔기가 풀리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야 하네. 할 수 있다면 이 가죽을 가지고 가서 잘라. 하지만 자신이 없다면 가져가지도 말고
가죽에 손도 대지 말라고. 미리 말해두는 거야. 1년도 안 되어서 솔기가 풀리거나 신발이 뒤틀린다면 자네를 감옥에 집어넣을 걸세. 하지만 1년이 지나는 동안 뒤틀리지도 않고 솔기도 풀리지 않는다면 10루블을 주지. 겁을 집어먹은 세묘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미하일라를 돌아보고 그를 팔꿈치로 쳤다. 일을 맡을까? 어쩌지? 받으세요. 미하일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묘는 미하일라의 말을 듣고 1년이 가도 뒤틀리거나 솔기가 터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미하일라는 신사를 보지 않고 신사 너머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거기 있기라도 한 듯이 바라보는 것이었다. 빤히 쳐다보던 미하일라가 돌연 미소를 짓더니 얼굴이 환해졌다. 바보 같으니라고. 왜 해벌쭉 웃고 있나? 기한에 맞춰 장화를 만들 생각이나 하게. 그러자 미하일라가 대답했다. 딱 맞춰놓겠습니다. 그래야지. 신사는 장화를 신고 모피 외투를 몸에 두른 후 문으로 갔다. 그러나 몸을 굽히는 걸 잊어서 문틀 가로대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욕짓거리를 내뱉더니 머리를 문지르고서 마차에 올라 떠났다. 신사가 떠나자 세면이 말했다. 돌덩이구먼. 저런 사람은 망치로도 죽일 수 없을 거야. 문틀에 머리를 부딪혔는데도 별로 아파하지 않는다니. 마뜨려나도 거들었다.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렇게 튼튼한 사람은 저승사자도 못 데려갈 거예요. 네, 자 신사가 비싼 가죽을 들고 왔습니다. 네, 독일제. 러시아에서 독일제 가죽을 뭐 비공식 루트로 수입을 했겠죠. 그러게요. 네. 근데 신발을 만들어 달라. 근데 조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아니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주는 거지 뭐 1년 후에 솔기가 뜯어지거나 뭐 비틀어지면은 너를 뭐 어떻게 하겠다? 감옥에 쳐넣겠다. 근데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참나. AS 받으면 되지. 그러게요. 내쫓아야죠, 이런 사람은. 못 내쫓죠. 신분이 높고, 네, 지금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권력자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 러시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정말 민중의 생활이 이랬다라는 것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맡을까 말까, 하는 그 고민을 미하일이 해결해 줍니다. 맡으세요. 라고 하는데 어차피 일은 미하일이 하니까 네, 이제 세묘는 뭐 약간 뭐라고 할까요, 보조 일을 하죠. 미하일라가 워낙 일을 잘하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미하일이 뭔가 생각이 있구나. 솜씨가 좋으니까 이제 맡기로 하는 거죠. 할 수 있나 보다 하고 맡기로 했고요. 미하일이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요. 이 신사를 쳐다보고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신사 너머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뭔가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네. 그리고 신사가 이제 밖으로 나갈 때 그 문틀에 머리를 3개 부딪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명과 맞들여나가 와, 저 사람은 별로 이렇게 아파하지도 않네. 엄청 세게 부딪혔는데 뇌진탕 정도로 부딪혔는데 이렇게 괜찮다라고 그러니까요. 예, 여기는 거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미하일라가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네. 네. 근데 좀 이상해요. 일을 시작하는데 구두 맞추러 와서 이제 구두 만드는 게 아니고 장화 만드는 게 아니고 딴 걸 만들어요. 더 얇고 단순한 신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뜨료나가 이제 자기도 그 제화공의 부인이니까 수십 년 동안 그 과정을 지켜봤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한데, 그래도 뭐 미하일이 일 잘하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데, 진짜 이제 장화를 만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면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네 왜 이러나? 날짜는 다가오는데 자네가 늘 이렇게 잘 해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말아먹으려고 이러는 건가? 이러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 두들기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밖을 봤더니 그 심부름꾼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심부름꾼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주인께서 장화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심부름꾼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면이 묻죠. 왜? 그랬더니 심부름꾼이 말도 마세요. 나리에게는 이제 장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리는 돌아가셨습니다. 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조금 더 부연을 해서 읽어드리면 여기서 나가고 집에 닿기도 전에 마차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차가 집의 당도에 내려드리려고 보니 가만히처럼 쓰러져 계시더군요. 몸은 벌써 뻣뻣하고 그렇게 죽은 채 누워 계시니 마차에서 내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안주인께서 저를 보내며 이러셨어요. 제아공에게 일러라. 장화를 주문하며 가죽을 맡긴 양반에게 이제 장화는 필요하지 않으니 그 가죽으로 빨리 고인에게 신길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말이야. 그리고 다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발을 가지고 돌아오너라. 그리고 미하일이 바로 네. 그 실내화를 예견한 거죠. 지금. 네, 건네주고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신부르군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머리 그렇게 세게 부딪혀서 그렇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약간 복선이야 이거. 톨스토이의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더니 잠시 후에 이렇게 느낌이 와가지고 네. 혈전이 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게 부딪히고 머리에 순간적으로 피가 응고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장으로 타고 들어와서 심장을 막아버린 거죠. 제 상상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건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온 부인과의 에피소드인데요. 네. 이 쌍둥이 자매의 이제 신발을 맞추려고 어떤 그 귀 부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귀 부인이 데리고 온 쌍둥이 자매 중 이 한 아이가 왼쪽 다리를 절고 있어요. 6년쯤 전 일이네요. 이 아이들은 일주일 만에 고아가 되었답니다. 아비를 화요일에 장사 지냈는데 어미가 금요일에 죽었으니까요. 이 아이들은 아비가 죽고 사흘 후에 태어났는데 애들을 낳은 어미가 하루도 넘기지 못했죠. 그때 나는 남편과 함께 농민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는 옆집에 사는 이웃지간이었고요. 애들 아비는 친척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고 숲에서 일했죠. 그런데 어떻게 나무가 쓰러지다가 그 사람을 덮쳐서 깔린 거예요. 내장이 죄다 터져 나왔죠. 겨우 집에 데려왔지만 숨을 거뒀고 그의 아내는 그 주에 쌍둥이를, 그러니까 바로 이 애들을 낳았답니다. 가난한 데다 여자 혼자 혈혈 단신으로 돕는 사람 하나 없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또 혼자 죽은 거죠. 이튿날 아침 내가 옆집 안악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러 가서 집에 들어갔더니 불쌍하게도 이미 몸이 차게 식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죽으면서 아이를 누른 거예요. 바로 이 아이를 눌러서 발이 뒤틀리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이 모여 죽은 사람을 씻겨 누인 다음 관을 준비해 묻었죠. 모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이들만 남게 됐죠.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겠어요? 그때 거기 여자들 중 갓난아이가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답니다. 8주째인 첫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잠깐 맡았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지 고심하고 또 고심하다가 내게 그러더군요. 마리아, 자네가 좀 맡고 있게. 시간을 좀 주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냄세. 처음엔 난 성한 아이에게만 젖을 먹이고 발이 눌린 아이에게는 젖을 주지 않았어요. 살 거라고 기대를 안 한 거죠.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이 천사 같은 것이 무슨 죄람? 아이가 불쌍해지더군요. 그래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내 자식 하나랑 이 아이들 둘, 그렇게 모두 셋을 내 젖으로 키웠답니다. 젊어서 힘이 있었고 잘 먹기도 했고요. 하느님이 내게 젖을 많이 주셔서 가끔은 넘쳐 흐를 정도였어요. 한 아이가 기다리는 동안 두 아이에게 동시에 젖을 물릴 때도 있었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양껏 먹고 나면 세 번째 아이를 먹였어요. 하느님은 이 아이들은 키우게 하시고 내 자식은 2살 때 데려가셨죠. 그런 다음에는 더 이상 아이를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재산이 늘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우리는 상인네 방앗간에 살아요. 수입도 많고 잘 살죠. 하지만 친자식은 없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아니라면 내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이 아이들은 내 보물이에요. 여자는 한 손으로 다리를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친 후 여자가 가려고 일어섰다. 주인 내외는 여자를 배웅하고 고개를 돌려 미하일라를 보았다. 그는 무릎에 손을 얹은 채 앉아서 위를 쳐다보며 방긋이 미소 짓고 있었다. 예, 이 부인, 자기 딸들인 줄 알았는데 양녀였죠. 예. 이웃집에 살고 있던 그 아이들을 이제 대신 키우면서 겁니다. 네.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인데요. 그 키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기가 낳은 자식은 또 죽었어요. 네. 그런 고백을 듣고 미하일이 지금 허공을 보면서 빙긋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웃음이 없는 청년이 웃었단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에 쭉 나오는 미하일의 웃음 3번입니다. 아까 저희가 그냥 넘어간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마트리오나 그러니까 이 집의 아내 안주인이 막 화를 내다가 결국에는 밥을 차려줄 때 그때 한번 웃었고요. 밥을 차려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사와의 에피소드에서 또 웃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3번째 웃음이 나왔던 겁니다. 자, 이 미하일이 이렇게 웃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세명과 마트리오나에게 절을 하면서 이제 가봐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네. 하나님이 드디어 저를 용서하셨다고. 그러니 두 분도 저를 용서하시라면서. 그러면서 미하일에게서 이제 빛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네네. 예. 이게 이제 미하일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하일, 자네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건 알았네. 그러니까 자네를 잡을 수도, 자네에게 뭘 캐물을 수도 없겠지만 하나만 말해주게. 내가 자네를 발견해서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자네는 왜 침울했던 건가? 등등등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세면이 진짜 궁금했구나. 왜냐하면 6년 동안 어떻게 참았대? 또 어떻게 참았지? 계속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미하일이 떠날 건 아닌데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왜 웃었는지가 세면한테는 진짜 궁금한 거였던 거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긴 했나 봐요. 그동안도. 웃지도 않고 묵묵히 일하고 일을 알려주면 엄청 잘하고. 덕분에 그 세면도 집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정이 나아졌잖아요. 엄청 나아졌죠. 미하일의 솜씨가 좋다는 게 막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일감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집의 경제적 형편도 훨씬 좋아졌으니까 미하일이 복덩인 거죠. 이 복덩이가 떠나려는 찰나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들을 몰아서 다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3번 미소 지었냐? 네. 자, 그래서 이런저런 대답을 다 해주는데요. 우선 미하일의 정체 누굽니까, 경환 씨? 터미네이터 아니고요. 아니죠. 미하일의 정체는 천사였죠. 하지만 날개 잃은 천사. 싸바. 오늘 왜 이러지? 터미네이터에 이어서 자꾸 룰라까지 나왔어요. 생각이 나네. 날개 잃은 천사가 근데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지금. 맞죠. 날개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던 이유도 그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사실 옷을 입지 않고 있나 봐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런가? 옷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빛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눈이 부셔서 뭐 이렇게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고. 천사가 옷이 있으면 많이 여러모로 복잡해지겠네요. 천사 옷도 팔아야 되고 옷 만드는 천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서양의 천사와 한국의 어떤 선녀의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 선녀는 날개옷이 있어야 날아갈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어쨌든 이 미하일이 날개를 잃었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까지는 아닌가요? 벌을 받았던 이유는 방금 마지막 3번째 에피소드에서의 이 죽은 엄마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죽으면서 딸을 이제 뭉개게 돼서 그 발을 절게 만든 그 엄마. 그 엄마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를 데려가면은 이 아이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쵸. 저는 도저히 못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거역했던 것이 발단이 돼서 날개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명령을
거역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미하일이 이제 경화 씨는 천사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 미하일도 자기가 이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천사라기보다는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 사신이에요, 사신. 그러니까 지금 그 미하일이 이제 나중에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해 주는데 그 신사를 보고 그 뒤편에도 웃었을 때 사실은 신사를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다른 저승사자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빙긋이 웃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인 주고받은 거네. 그러니까 이때 천사는 좀 무서워. 그러네요. 네. 데려가는 사신이야, 거네요. 사신. 조만간 데려갈 그 신사 옆에 그쵸. 머리를 꿍 하고 찍기 전에 그쵸. 이제 눈빛 교환을 했네요. 네. 이 미하일이 그러니까 동정을 베푸는 순간 네, 이렇게 벌을 받고 내려오게 된 것인데 신이 3가지 과업을 줍니다. 그게 뭐냐?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알게 된 다음에 하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신은 말했죠. 네. 미하일이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깨달았기에 이제 자기는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기심으로 살아간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들은 사랑으로만 살아갑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답변. 예.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에 대해서 미하일은 예.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예. 근데 그 예로 드는 것이 바로 세면과 마뜨료나의 이야기를 해요. 예. 여기에서 바로 뭐 세면이나 마뜨료나의 이름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남자, 어떤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서 그게 이제 세면을 가리키는 건데 그에게서는 죽음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죠. 술 마시고. 네. 근데 그 멈춤의 순간 이후로 멈추고 나서 자기에게 되돌아왔을 때는 그 남자에게 이제 생명의 기운이 깃들어 있으면서 예. 거기에서 나는 하느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말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마뜨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여자 입에서도 어마어마한 죽음의 기운이 뿜어져 나와서 그렇죠. 나가려고 했었죠. 네. 그 죽음의 악취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네. 근데 그 여자가 잠깐 멈추고 나서 이제 자기에게 이 말을 건네고 그래 한번 저녁을 들어보자. 차려주었을 때 예,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서는 죽음의 기운이 깃들어 있지 않았다. 네.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말을 한마디 더 합니다. 만약 그 여자가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면 그 여자는 죽었을 것이다. 마뜨리오는 죽었을 거란 얘기죠. 네네. 섬뜩했겠죠, 마뜨리오는. 그렇습니다. 네. 사신이 저 앞에서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신에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 네, 그거였죠. 알지 못한다. 그 결론을 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신사가 자기한테는 장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정배적 그에게 필요했던 건 장화가 아니라 그렇죠. 그죠. 이제 관에 신길 그 신발이었던 거죠.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서도 결국 관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관만큼의 땅이 필요했잖아요. 이제 비슷한 맥락의 교훈을 또 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미하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무릇 일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이 3가지를 깨우치고 나니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예. 예. 그렇죠. 무려 6년 동안 네, 이렇게 지상에 내려와 있던 것인데 그렇죠. 그 아이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이웃들의 보살핌, 특히 그 옆집 여자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인해서 살아남게 되었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사랑으로서 저렇게 사는구나. 네. 네. 깨닫게 된 거죠. 반가웠겠네요. 갓난아기일 때 봤던 그 아이들. 이거 엄마도 없이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그 아이들이 6살이 돼서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뭐랄까 결국 모든 것은 러브. 갑자기 러브 액츄얼리의 그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네.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경화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사랑. 이 결론에 대해서요. 마음 따뜻해지는 결론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뭐 반박할 수 없는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반박하기가 뭐하죠? 네. 사랑만으로 뭐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요.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이고 그렇죠. 정말 이 연말에 손은 좀 시렵지만요. 지금 이 공간에서도 손은 약간 시려운데 이 책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미하일이 깨닫게 되는 6년의 과정. 왠지 그 신발을 만드는 그 풍경도 벽난로라도 하나 있을 것 같고 답답하게 따뜻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낭만서점 75회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단편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조금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은 특집편 진짜 2016년 마지막 방송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답이 또 여러분들마다 그 사랑에 대한 그 정의도 다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어도 되니까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동력은 뭘까 곰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